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빨간 고춧가루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상복 입은 40대 여자가 김장 양념통을 집어던졌어요. 장녀보다 돈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김장이 먼저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 500포기씩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도 발인을 하는 날에도 손이 찢어져도 멈출 수 없었던 김장. 주방은 아수라장이 됐고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동두천에 있는 집 보일러가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얇은 커튼을 흔들었고 방 안 공기는 차가웠어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좀 전에 받았지만 하지만 제 손은 낡은 작업복을 향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장모님 영안실 가야 하는데 어디 가려고? 식당 먼저 들러야 해요. 장례식장부터 가. 어머니한테 말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납품 계약 잡혔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니의 짧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7시까지 식당으로 와. 저는 작업복을 입고 부엌으로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릴 것 같아.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겨울 안개가 끼어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장례 첫날인데 나는 왜 식당으로 가고 있지? 대답은 없었고 의정부 시내 골목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절임통에서 소금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념 대야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마늘과 젓갈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왔어? 빨리 시작해. 어머님, 오늘 엄마 장례식이라 일찍 가봐야 해요. 군부대하고 급식소 납품 계약 따냈어. 하루 500포기씩 일주일이야. 일주일이요? 위약금 물면 우리 다 망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정신 차려. 말끝이 칼처럼 잘렸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절임통 앞에 섰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시렸어요. 소금물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고 찬 기운이 손가락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를 씻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양념을 버무릴 때는 고춧가루가 손등에 묻어 따갑게 쓰라렸습니다. 손에 난 작은 상처에 양념이 스며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배추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발이 이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배추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며 납품상 박만수가 배추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봤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얼굴이 왜 그래요? 누가 죽었어요? 맞아요. 친정 엄마 장례식이에요. 예,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납품 맞춰야 해서요. 박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배추 상자를 한 번 더 쳐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사람 더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람 쓰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우리끼리 하면 돼. 박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주방 문이 열렸어요. 남편의 큰형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큰형님 부부는 주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오늘 물량 많네요. 우리도 도와드릴까요? 그럼 좀 도와줘. 오늘이 고비야. 하지만 큰형님 부부는 장갑도 끼지 않고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큰형님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큰형님 부부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만 남아 배추를 씻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정도가 되어서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작업복을 벗고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탈의실 거울을 보니 소매에 고춧가루 자국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손을 씻었지만 손톱 밑 빨간 물은 빠지지 않았어요. 손등에는 이미 빨간 자국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과 함께 의정부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장례식장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향 냄새와 국화 향기 속을 지나 빈소로 향했고 주차장 안내 방송이 낮게 흘러나왔어요. 접수대 옆에서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었고 이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상주가 왜 이제 와? 벌써 몇 시간째 기다렸어. 죄송해요, 이모. 죄송하긴. 엄마 보내는 첫날인데 딸이 어디 있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빈소 앞까지 걸어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가 왜 이렇게 늦었대? 글쎄, 무슨 일이 있나 봐. 빈소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없는 저희 집은 저와 제 여동생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주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정적이 흘렀고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하얀 국화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같이 온 남편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이 1번, 2번, 3번 이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와. 오늘보다 물량 많아.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대로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주님,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장례 지도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조문객 사이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엄마 얼굴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고 빈소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지나치며 작게 속삭였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러게, 얼굴이 왜 저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형광등 아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상복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고 손톱 밑으로 고춧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배추 냄새가 스며 있었고 옷깃에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보내는 날인데 나는 왜 김장이나 하고 있었지? 대답은 없었어요. 빈소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500포기, 내일도 500포기, 모레도 500포기야. 정신 차려.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향 냄새가 흘러왔고 엄마가 누워있는 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 곁을 지켜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내일 주방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는 진동에 저는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보다 납기 빠듯해. 6시 전에 와. 전화는 그대로 끊겼고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빈소로 들어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가봐야 해.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상복을 벗고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손등에 난 상처는 어제보다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동두천에서 다시 의정부로. 어제와 똑같은 길을 달렸지만 오늘은 더 무거웠어요. 국도 양옆으로 겨울 안개가 자욱했고 군부대 표지판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저릿저릿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만 버티면, 오늘만. 하지만 머릿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야. 하루 500포기씩. 식당 주방은 어제보다 더 정신없었어요. 배추 더미가 어제보다 높이 쌓여 있었고 절임통 옆으로 양념 재료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늦었어. 빨리 시작해. 어머님,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왜 더 많아요? 급식소 쪽이 급하대. 검수 시간도 당겨졌어. 예. 오늘 오후 3시까지 납품해야 돼. 못 맞추면 위약금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절임통 앞에 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오늘 발인 준비도 해야 하는데. 장례는 내일이고 납품은 내 돈이야. 똑같은 말이었지만 오늘은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장갑을 꼈어요. 어제 생긴 물집이 장갑 안에서 터지는 느낌이 들었고 소금물이 스며들면서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배추 상자를 들고 온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어제도 오늘도 여기 계세요? 장례는요? 오늘도 납품 맞춰야 해서요. 이 정도 물량이면 식당이 아니라 완전 납품집인데요. 박만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돈 벌 기회야.
이거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계약 따와?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죠. 이건 돈 벌어야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박만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주방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당신, 이거 그만해. 장례식장 가자. 여보, 조금만 더. 조금이 아니잖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러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우리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위약금 물면 어떡하는데?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목숨? 일하다 죽는 사람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 터진 손을 보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당신 손 좀 봐. 이게 뭐야? 괜찮아요. 오늘만 하면. 오늘만이 아니라 일주일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터졌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여보, 지금 끊으면 당장 난방비도 못 내요. 알잖아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주방에서 저는 다시 배추를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물집 터진 곳이 따가웠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양념을 섞으며 말했어요. 너도 이 집에서 먹고 살았잖아. 지금 돈 벌어야 우리 다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장 오늘 납품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발인 준비해야 하는데. 미안해. 조금만 이따 갈게. 조금이 얼마야? 지금 친척들 다 모였어. 오후에는 꼭 갈게. 배추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집중해. 지금 딴 생각할 때야? 오후 2시 겨우 마지막 배추를 양념통에 넣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손을 씻고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손등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상처가 생겼고 손톱 밑으로 양념이 끼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차 문을 열고 내렸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빈소로 들어서자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따님,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동생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손 왜 이래? 일하다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해? 언니가 상주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앞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일 오전 6시. 오늘보다 물량 많아. 500폭이야, 500. 전화가 끊기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친척들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엄마 곁에 남아 앉아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또 전화가 올 거예요. 또 주방으로 가야 하고 또 500포기를 씻어야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장례 이틀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 옆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휴대폰 불빛이 어둠을 찔렀어요.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자꾸 어디가? 아까도 없더니 지금도 안 보여. 연자 연락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단톡방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장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 해도 이해받지 못할 게 뻔했어요. 새벽 5시 예상대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오늘도 6시까지 와. 물량 안 줄었어. 어머님, 오늘은 친척들이 계속 있는 날이라. 친척들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납품이 먼저야. 전화가 끊겼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가락을 펴려 하니 마디마다 통증이 왔어요. 빈소로 들어가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또 가봐야 해. 미안해.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상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연자야, 어디가? 잠깐 다녀올게요. 지금 아침 문상객들 오는데 금방 올게요. 이모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이미 배추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늦었어. 빨리 시작해. 어머님,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은 알아서 있어. 내가 없어도 장례는 돌아가. 말끝이 칼처럼 잘렸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이곳에 묶여 있었어요. 8시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마늘을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여기 계세요? 장례식은요? 오늘도 해야 해서요. 이거 정말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닌데요. 박만수는 제 손을 봤어요.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일하다 다 그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은 물건만 갖다 주면 돼. 우리 일은 신경 끄세요. 박만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9시가 넘어서 큰형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큰형님 부부는 주방을 둘러봤어요. 물량이 정말 많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좀 도와줘. 큰형님이 장갑을 끼더니 포스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매출 좀 확인해 볼게요. 매출은 왜? 궁금해서요. 이 정도 납품하면 얼마나 남는지. 큰형님은 포스기를 열어 장부를 보기 시작했고 큰 동서는 양념통 앞에 섰어요. 하지만 양념을 버무리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큰형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벌써? 이제 막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큰형 부부는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빨리 해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사람들이 다 언니 찾아. 미안해. 조금 이따 갈게. 조금이 얼마야? 아까부터 계속 없는데 무슨 일이야?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 사람들이 수군거려. 상주가 어디 갔냐고.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해. 지금 이래. 정오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손을 씻고 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양념이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새 상처가 또 생겼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보자마자 수군거렸어요. 또 늦게 왔네. 상주가 자꾸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연자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죄송해요. 죄송하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장례 도중에 상주가 자꾸 사라지면 어떡해?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소로 들어가 엄마 앞에 앉았어요. 조문객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연자야, 무슨 일 있어? 너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본 친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게 뭐야? 무슨 일 했어? 이랬어. 무슨 일을 이렇게 해? 너 지금 엄마 장례인데. 저는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해졌고 친척들만 남았어요. 동생이 단톡방을 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거 봐.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상주가 자꾸 없는 거 이상하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장례 도망치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장례 도망.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친척들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제게 고지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48만 원,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당신 괜찮아? 응. 오늘도 갔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고지서를 봤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할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번 주만 버티면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일도 6시. 물량 똑같아.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고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장례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켰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급식소 검수 시간 또 당겨졌어. 오전 10시까지 납품해야 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12시였는데 오늘은 10시라니.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또 가려고? 검수 시간이 또 당겨졌대요. 오늘 발인 준비 들어간다고 했잖아. 처제가 어제 얘기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당신,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쓰러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본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게 뭐야?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나라도 막아야겠어. 남편이 일어나 옷을 입으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 주만 버티면 돼요. 제발.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니, 계약서에도 없던 시간을 왜 자꾸 바꿔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맞출게요. 맞추고 말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었지? 10시까지야. 늦으면 위약금 물어. 어머님, 그런데 오늘 발인 준비 시작하는 날이라. 오후부터 하면 되지. 지금은 아침이야. 빨리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절임통 앞에 섰습니다. 배추가 어제보다 더 높이 쌓여 있었고 양념통도 가득 차 있었어요. 장갑을 끼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물집이 터진 자리가 딱지로 변했고 그 위로 또 새 물집이 생겨 있었어요. 장갑을 억지로 끼자 상처가 쓰라렸지만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속도를 높였어요. 7시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고춧가루와 젓갈을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손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이거 진짜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염증 생겨요. 사장님, 제가 봐도 이건 무리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물건만 놓고 가세요. 박만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8시가 되자 주방 문이 열렸어요. 큰형님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래,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 큰동서가 장갑을 끼고 배추 쪽으로 갔습니다. 이거 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통에 담아서 비닐로 싸면 돼. 큰동서는 배추 한 포기를 들더니 천천히 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큰동서는 양념통 앞에 섰지만 양념을 버무리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큰형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9시에 애들 학원 등록해야 해서요. 벌써?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감이 오늘까지래요. 안 가면 못 들어가요. 그럼 빨리 다녀와. 네, 금방 올게요. 큰형님 부부는 장갑을 벗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자 해야 돼. 빨리 해. 저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고 손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9시, 9시 반, 10시를 향해 시간이 달려갔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고 장갑 안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9시 반쯤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것 같은 통증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퍼져갔어요. 왜 그래?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빨리 해. 지금 몇 시야?
저는 손목을 주물러 보고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손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를 씻다가 칼로 밑동을 자르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고 빨간 피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손을 보니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피가.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받습니다. 깊게 베인 건 아니네. 물로 씻고 밴드 붙여. 어머님, 이거 빨리 해. 시간 없어. 저는 수도가로 가서 찬물로 상처를 씻었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밴드를 붙이고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계속 일해야 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큰형님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포장까지 마쳐야 했고 마지막 김치통을 차에 실으려다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10번, 남편이 5번, 친구가 3번. 문자도 쌓여 있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장례 지도사님이랑 발인 일정 잡아야 하는데. 당신 발인 준비 들어간다고. 빨리 와. 연자야, 너 괜찮아? 전화 좀 받아. 저는 손을 씻고 급하게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이 왜 그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밴드가 붙은 손가락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쳤어? 병원 갔어?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이거 깊게 베인 거 아니야? 밴드 붙였어요. 괜찮아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괜찮다고 해. 내가 대신 갈게. 내가 식당 가서 할게. 안 돼요. 왜 안 돼? 어머니가. 당신 오면 안 된대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당신은 계속 이렇게 다치면서 해야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빈소로 들어가자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몇 시야? 장례 지도사님 기다리고 계셔. 미안해. 미안하긴. 발인 일정 지금 잡아야 한다고.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왔어요. 상주님,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내일 9시까지 오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례 지도사가 나가고 동생이 저를 붙잡았어요. 언니, 손 왜 이래? 이게 뭐야? 다쳤어. 어떻게 다쳤어? 병원은 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장례인데.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구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연자야, 너 지금 너무 묶여 있어. 알아. 이러다 정말 쓰러져. 너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사람 취급. 너 지금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고. 친구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장례 중인데 상주가 자꾸 사라지고 손은 저렇게 다치고. 이게 정상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봤던 메시지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래 도망이라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알림도 몇 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있었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당신 쉬어. 내가 대신 식당 갈게. 안 돼요. 왜?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당신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울지 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새벽,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새벽 5시, 오늘 엄마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9시까지 장례식장에 가서 준비해야 했고, 10시에 발인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물량 제일 많아. 6시까지 와. 어머님, 오늘은 엄마 발인 날이에요. 꼭 장례식장에 있어야 해요. 발인은 10시지. 그 전까지 일하면 되잖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9시까지 가야 한다고요. 9시면 3시간이나 있어. 충분해. 빨리 와.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잠에서 깨어 저를 봤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 제발. 가야 해요. 오늘은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이야. 발인 준비도 해야 하고 친척들도 다 모인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대신 갈게. 내가 식당 가서 할게. 시어머니가 안 된대요. 어제 말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당신은 엄마 마지막도 못 보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손도 다쳤는데. 이번 주만 버티면 돼요. 오늘 포함해서 이틀만 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리지 않았어요. 식당 주방에 도착하자 배추가 어느 때보다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 오늘 못 맞추면 다음 주 계약 날아가. 어머님, 그런데 9시까지는 가봐야 해요. 엄마 발인. 알아. 그러니까 빨리 해. 시간 안에 끝내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다친 손가락이 장갑 안에서 쓰라렸고 손목도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포기, 2포기, 10포기.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6시 반, 7시, 7시 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7시 반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 장례식 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물량 맞춰야 해서요. 박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8시가 됐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큰형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발인 날이죠? 그래.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도와줘. 큰형님이 장갑을 끼더니 포스기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매출 정산 좀 볼게요. 지금 그거 볼 때야? 궁금해서요. 납품하면 얼마나 남는지. 큰형님은 포스기를 열어 장부를 보기 시작했고 큰 동서는 양념통 앞에 섰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발인식 참석해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벌써? 이제 막 왔는데. 9시 전에 가봐야 해요. 나중에 봬요. 큰형님 부부는 장갑도 제대로 벗지 않고 나갔습니다. 큰형님 부부는 장례식에 가는데 정작 상주인 저는 남아 있어야만 했어요. 8시 반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장례 지도사님이 준비 시작한대.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언니, 오늘 발인 날이야.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이라고. 알아. 그래도 지금 못 가. 왜? 대체 왜?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다 모였는데 상주가 없어. 전화가 끊겼고 저는 배추를 들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을 닦을 수도 없었어요. 9시가 됐습니다. 겨우 절임을 마치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고춧가루가 손등의 상처에 스며들며 따가웠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9시 반쯤 손을 멈추고 잠깐 숨을 고르는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집 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김장하던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엄마는 낡은 자개 그릇에 양념을 담아 배추에 바르고 계셨어요. 연자야, 이렇게 해야 김치가 맛있어. 엄마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창문에는 결로가 맺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보일러가 덜컹거렸어요. 엄마, 손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도 해야지. 우리 연자 먹여 살려야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손에서 김치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어요. 빨리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다시 양념을 버무렸어요. 엄마 미안해. 10시가 됐습니다. 휴대폰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장례식 시작했어. 지금 행렬 나가고 있어. 뭐? 빨리 와. 제발.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그래? 집중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시작됐다고? 저는 장갑을 벗어 던지고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손을 씻고 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붙어 있었어요. 손에서 김치 냄새가 났고 옷에서도 고춧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엑셀을 밟는 발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장례 행렬은 이미 반쯤 나가고 있었어요. 관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친척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은 연구차에 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동생이 저를 봤습니다.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지금 와?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못 봤잖아. 미안해. 나 미안하긴. 딸이 엄마 마지막 가시는데 어디 있었어?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조문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가 왜 이제 와? 마지막도 못 본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시선이 따갑게 박혔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친구가 옆에 왔습니다. 연자야, 왜 이래?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알아. 너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알아? 친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 고요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문자가 몇 개 와 있었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분명 어제 친척 단톡방에서 봤던 메시지가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림도 몇 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누가 지운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동두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미안해. 마지막도 제대로 못 봤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만 터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 제발. 내일도 가야 해요. 이틀 남았어요. 내일은 내가 막을 거야. 내가 가서 대신할게. 안 돼요. 시어머니가. 됐어. 나도 이제 못 참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놀라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못 갑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새벽 동두천 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냉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엄마를 보내고 돌아온 뒤로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마지막도 제대로 못 봤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장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정상이야. 6시까지 와. 어머님, 어제 엄마 장례식이었는데. 그래서 장례 끝났잖아. 납품은 계속 돌아가. 빨리 와.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또 전화 왔어? 응. 오늘은 쉬어. 장례식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래도 가야 해.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안 돼. 오늘은 내가 막을 거야. 여보,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당신 어제 발인도 못 봤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이틀만 더 버티면 돼. 이틀? 그 다음엔 또 다른 계약 잡는다고 할 거잖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이틀만 버티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식당 주방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이미 배추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빨리 시작해. 어머님, 어제 엄마 장례식하고 와서. 그래서 장례 끝났으면 일해야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절임통 앞에 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갑을 끼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손등에는 딱지가 앉았고 그 위로 또 새 물집이 생겼습니다. 장갑을 억지로 끼자 상처가 쓰라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8시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늘과 생강을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만수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9시가 되자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큰형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큰형님 부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장례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고생했어. 큰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도 힘드셨죠? 그래도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서로 이해해야죠. 저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납품 계약 놓치면 큰일이고. 큰동서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도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형님 부부는 10분쯤 있다가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주방에서 저는 다시 배추를 씻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나는 안 힘들어.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10시쯤 식당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며느리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아니, 손도 많이 다치신 것 같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배추를 씻었습니다. 정오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그만하고 집 가자. 여보, 조금만 더. 조금이 아니잖아. 어제 장모님 발인도 못 봤는데 오늘도 여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우리 살려면 이거 해야 돼. 그게 사람보다 중요해요? 사람이면 자기 의무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얼굴을 붉혔어요. 의무요? 장례도 못 보게 하는 게 의무예요? 장례는 끝났잖아. 이제 살아야지.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인 못 본 건 누구 탓이야? 내가 붙잡아뒀어? 본인이 느려서 그렇지.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제 손이 멈췄고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잖아. 빨리빨리 했으면 발인 시간 맞췄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다친 몸으로 여기 와서 뭐해? 쉬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뭐하냐고. 남편을 향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고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칼질 소리.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손을 빼지 못했어요. 못 가요. 왜? 지금 가면 난방비도 못 내고 병원비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여보, 미안해. 남편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오후 2시쯤 배달기사가 김치를 가지러 왔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던 그가 저를 봤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괜찮습니다.
손도 많이 다치셨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김치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오후 3시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도 6시, 오늘도 500, 내일도 500. 네. 모레면 끝이니까 정신 차려. 네.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어제 분명히 받았던 친척의 전화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몇 개가 빠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어요. 고지서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대출이자. 저는 우편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고지서를 봤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70만 원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남편이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지서를 바라봤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당신, 내가 알아봤는데. 뭐?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남편은 말을 흐렸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본인이 느려서 그렇지. 그 말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만 버티면 이 지옥 같은 일주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펴려 했지만 마디마다 통증이 왔어요. 손등에는 딱지와 물집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손목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당신,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늘만 버티면 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본인이 느려서 그렇지. 식당 주방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어요. 늦었어. 마지막 날인데 왜 이래? 죄송합니다. 빨리 시작해. 오늘 못 맞추면 계약 다 날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절임통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올렸지만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손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8시쯤 박만수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본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줌마,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다행이네요. 이제 좀 쉬실 수 있겠어요. 박만수는 제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상처를 본 그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그가 나간 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9시가 되자 주방 문이 열렸어요. 큰형님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 마지막이야. 큰형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큰동서가 거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도 도와드렸으면 좋았는데. 저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췄어요. 도와드렸으면?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부부는 5분도 안 돼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혼자 남은 주방에서 저는 말없이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양념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고생했어. 덕분에 돈 좀 벌었어. 네. 그래도 너도 이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10시쯤 단골 손님이 홀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내내 김치 만드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야 뭐. 돈 벌려면 해야지. 며느리분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럼. 가족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정오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끝나면 당장 집 가자. 응. 병원도 가야 해. 손 그거 염증 생길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조금만 더 버텨. 알았지? 남편의 눈빛이 단단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후 1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형님의 아들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응, 그래. 할머니 언제 와? 보고 싶어.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손 아파? 아빠가 그러는데. 안 아파. 괜찮아. 할머니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손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배추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배달기사가 김치를 가지러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 좀 쉬세요. 많이 상하셨어요. 그가 나간 뒤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칼질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오후 3시 겨우 마지막 배추를 양념통에 넣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뭔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포장하고 차에 실어. 네. 다음 주에 또 계약 들어올 수도 있어. 그때도 부탁할게.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앞치마 끈을 쥔 채 멈춰 섰어요. 왜 그래? 빨리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끈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 하는 거야? 시간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고 입술이 얇게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큰형님 부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우리가 차에 실어드릴게요. 그래, 빨리 해. 큰형님 부부는 김치통을 들고 나갔어요. 5분 만에 일을 끝내고 먼저 갈게요 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배추잎이 떨어져 있었고 조리대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 피와 땀이 배어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다시 묶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벗어 옆에 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드러났고 손가락 마디마다 물집이 터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뭐해? 청소하고 가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을 둘러봤어요. 배추더미, 양념통, 절임통, 칼, 도마. 일주일 동안 저를 가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주방 한가운데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조리대를 바라봤습니다. 양념통이 거기 놓여 있었고 김장판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 피와 땀이 배어든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청소하고 집 가라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왜 다음 주에도 또 하라고 하셨죠? 그럼 계약 들어오면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양념통을 쳐다봤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양념통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양념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엎었습니다. 쾅! 양념통이 바닥에 쏟아졌고 빨간 고춧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장판을 들어 올려 엎었고 절임통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주방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춧가루, 소금물, 깨진 그릇, 배추잎, 모든 게 뒤섞였어요.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래보다 돈이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어요. 사람보다 김장이 먼저예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데 며느리를 주방에 가둬도 돼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 500포기. 손 다쳐도 허리 아파도 엄마 발인 날에도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주방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친정 동생과 친구도 함께였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말할게요. 뭘?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납품 계약서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못 맞추면 3천만 원. 친정 동생이 놀라 물었어요. 3천만 원? 네. 그래서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셨어요. 사람을 더 쓰면 돈이 나가니까. 남편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 계약서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누구? 당신이야.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계약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안 썼어요. 알아. 어머니가 대신 사인하셨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왜 그러셨어요? 왜 며느리 이름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위약금이든 뭐든 다 당신 탓으로 돌리려고 했어.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래,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지. 도망가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친정 동생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장례 중에도 계속 일 시킨 건? 증인 만들려고요. 같이 일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병원 진단서야. 당신 손목 염좌, 손가락 열상.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붕대로 감긴 손가락, 부어오른 손목. 일주일의 증거였습니다. 박만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박 사장님? 저 일주일 내내 봤어요. 아줌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박만수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이건 아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단톡방이에요. 뭐가요? 장례 도망이라고 쓴 메시지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사라졌잖아. 누가 지웠는지 알아? 친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 큰동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요? 관리자 권한으로 메시지를 삭제했어. 언니가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큰형님 부부도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계속 빠졌어. 도와준다고 하고 10분 만에 사라진 것도, 학원 등록이니 은행 간다니 핑계댄 것도 다 계획이었어. 왜요? 왜 그랬어요? 큰형님은 이 가게 정산을 노리고 있었어. 어머니가 돈 버시면 나중에 물려받을 생각이었어. 친정 동생이 소리쳤어요. 그럼 언니는? 언니는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뭐가요? 돈이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았어. 가게도 집도 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이 있었어.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많이. 이 계약 놓치면 정말 끝이었어. 저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엄마 장례도 못 보게 하고 손이 이렇게 되도록 일 시키고 그냥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렸어요. 잘못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이제 괜찮아. 증거 다 있어. 증거요? 응. 계약서, 병원 기록, 박 사장님 증언, 단톡방 기록. 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야.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엎어진 양념통, 쏟아진 고춧가루, 깨진 그릇. 일주일의 지옥이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연자야, 우리 나가자. 여기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증명할 차례야. 식당을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에 타자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동두천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보, 어디가? 잠깐 들를 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차는 의정부 시내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보니 법률사무소였어요. 여기가 일주일 전부터 알아봤어. 당신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50대쯤 돼 보이는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오셨군요. 남편분께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먼저 손부터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봤어요. 붕대로 감긴 손가락, 부어오른 손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 있으시죠? 네, 여기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손목 염자, 손가락 열상, 근육통.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치셨군요. 네. 그리고 이게 계약서 사본이고, 이게 단톡방 캡처본이고, 남편이 하나씩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언제? 당신이 주방에 있는 동안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정은 알겠지만 증거로 말해야 이깁니다. 다행히 증거는 충분하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정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셔야죠.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니, 실제로는 12시간 이상 일하셨죠?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상해 보상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노동청을 통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허위 사실 유포한 건 명예훼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할까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울지 말고 정리해. 제대로. 알았어. 법률사무소를 나와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이번엔 어디야? 은행. 은행? 응. 보여줄 게 있어. 은행에 도착해 남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통장을 펼쳐보니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일주일 동안 모은 거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주방에 묶여 있는 동안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온라인으로. 저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모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많진 않아. 하지만 이번 달 난방비는 낼 수 있어. 그리고 병원비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올 수 있게 다 준비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나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잖아.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에 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만수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줌마,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요? 김장 일 말고 뭐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박만수가 말했어요. 제가 단골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작게라도 시작하실 수 있게. 정말요? 네. 아줌마 솜씨 좋으시잖아요. 큰 물량 말고 소량으로 구독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구독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성 들인 김치 소량씩 배달하는 거예요. 단골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제가 재료도 도와드릴게요. 좋은 가격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 응. 이제 제 인생 사는 거야. 남의 돈벌이 도구 아니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이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을 켰고 보일러를 돌렸어요. 당신 씻고 쉬어. 내가 저녁할게. 고마워. 욕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을 씻으며 붕대를 풀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치유될 거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나을 거예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던 거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고마워서. 뭐가? 당신이 나 믿어줘서, 준비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버틴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버틴 거야. 밥을 먹고 나서 엄마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려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거 정리할게. 날짜별로. 뭘? 증거. 언제 뭐 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 남편은 노트를 펼쳤어요. 1일차 장례 첫날. 새벽 출발, 오후 3시 도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기억을 더듬었어요. 2일차 검수 시간 당겨짐. 남편 말렸지만. 3일차 단톡방의 소문. 4일차 손 다침. 병원 갔지만. 5일차 발인 놓침.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의 지옥이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됐어요. 이제 이걸로 조정 들어가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연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내일 같이 노동청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고맙긴.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박 사장님도 있어. 알아.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정리하고 제 인생 찾는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난 당신 편이야. 끝까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 노동청 조정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어요. 한쪽엔 저와 남편, 변호사, 친구가 있었고 다른 쪽엔 시어머니와 큰형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노동청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진술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청인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로했고 그 과정에서 손목 염자와 손가락 열상을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피신청인,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상 책임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서명은 피신청인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는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신 일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왜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삭제하셨죠? 그건 관리자 권한으로 장래 도망이라는 메시지를 지우셨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큰 동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급여부터 정산하겠습니다. 일주일간 84시간 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해 보상금 50만 원을 더하면 18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법정 금액입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봤어요. 저는 돈보다 제대로 된 정리를 원합니다.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알겠어요. 빚도 있었고 무서웠다는 것도.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도구처럼 쓰고 엄마 장래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님,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뭐,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선이 있어요.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해도 되나요? 저는 큰형을 쳐다봤어요. 형님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10분 있다가 핑계대고 나가셨죠. 그건 사정은 다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저한테만 지우셨잖아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금전적 정산은 합의하셨으니 나머지는 당사자끼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연자야.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무서웠어. 가게 망하면, 집 없어지면 다 끝날 것 같았어. 저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무서우면 사람을 해치지 말았어야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도 제사도 안 가겠습니다. 연자야, 이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노동청을 나와 차에 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했어. 고마워. 이제 집 가자. 우리 집.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남편이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았던 거였습니다. 당신 손 좀 보자. 남편이 약상자를 꺼냈어요. 붕대를 풀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새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다 끝났어? 응. 남편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마셔. 목마르지? 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가서 엄마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말을 잇지 못하고 손만 올렸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서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일어섰어요. 엄마, 이제야 장례를 치른 기분이야.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단골 3분 연결해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정말요? 네.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후 2시쯤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박만수와 단골 3분이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김치 구독하고 싶어요. 소량으로요. 감사합니다. 첫 주문을 받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식탁에 앉았어요. 당신, 이거 봐. 남편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 인생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10가구. 소량으로. 정성 들여서. 응.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우리끼리 먹고 살 만큼만 하면 돼. 남편이 웃었어요. 다음 날 동네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연자 씨, 김치 좀 담가 주실 수 있어요? 소문 들었어요. 네, 가능해요. 감사해요. 여기 메모 두고 갈게요. 이웃이 쪽지를 남기고 갔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김치 기다릴게요. 화이팅!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작은 냉장고 하나를 샀어요. 마당 한쪽에 두고 거기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00포기가 아니라 하루 10포기. 천천히 정성 들여서.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배추를 씻어주고 제가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첫 배달을 하러 나갔을 때 단골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와, 냄새부터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부탁해요. 네, 그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웃고 있어. 응? 오랜만에 보는 미소야. 남편도 웃었어요.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내 인생 찾았어.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날 믿어줘서. 뭘? 당연한 거지. 앞으로 잘 살자. 그럼 우리끼리. 창밖으로 겨울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밤은 그렇게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